6,000년 전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다고 하는 도시 바빌론. 고대 풍요의 법칙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 법칙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여러분, 바빌론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어요? 바빌론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현재 이라크 남부에 있었는데요. 바빌론은 BC 18세기부터 BC 4세기까지 약 1500년간 세계 최대 도시로 아주 번영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경제, 문화, 예술, 종교, 건축 등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곳이었죠. 바빌론 공중정원은 세계 7대의 불가 사이에 꼽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융성했던 바빌론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면서 지금은 모르는 사람도 많죠. 이렇게 바빌론 번영의 겉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바빌론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이 바빌론 사람들의 지혜에 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조지 세무얼 클레이슨의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입니다. 이 책은 100년이 다 된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재테크 책으로 추천을 받기도 하는 너무도 유명한 밀리언셀러인데요. 인기에 힘입어 만화로 된 책도 나왔더라고요. 저자인 조지 세무얼 클레이슨은 1926년에 고대 바빌론을 배경으로 한 시리즈를 발행했는데 크게 유행을 하자 시리즈를 묶어서 이 책으로 출판했어요. 책이 나온 지 100년이 다 되어가지만 시대를 초월한 재테크 바이블이라 불리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돈을 버는 지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바빌론에서 제일 부자로 알려진 지혜로운 사람인 아카드가 사람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게 해줄 7가지 비결은 다음과 같은데 그중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래요. 지갑에 10개의 동전이 들어있다면 9개만 꺼내 쓰기 시작하는 것. 지갑에서 꺼내지 않은 1개의 동전으로 종잣돈을 만들고 돈을 굴리되 원금을 안전하게 지켜줄 곳에 투자하는 것. 내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미래의 수입원을 찾는 것. 언제나 공부하면서 배워가는 것 등등. 어때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같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돈 버는 지혜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 지혜 가운데 행운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부분에서 영감받은 것을 나누려고 해요. 행동과 실행은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죠. 자기개발이라기보다 재테크, 경제 경영 관련 책인 이 책에서도 역시나 행동을 중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행동하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그리고 행동을 해야 성공과 부를 잡을 수 있고요. 이 책에서 한 사람이 금화가 잔뜩 든 지갑을 길에서 주운 경험을 나누며 행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요. 아카드는 이렇게 운을 띄우며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행운이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뜻밖의 사고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이때 초로의 사내라고 표현된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어떻게 놓쳐버리는지에 대하여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그것이 대단한 돈을 벌어줄 것이라고 조언을 했고 때마침 좋은 사업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초로의 사내는 수입의 10분의 1을 사업에 투자하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즐거움, 예를 들어 아내에게 멋진 옷을 선물하는 것 등을 포기해야 했기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기회를 놓쳤죠.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인데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와요. 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기회가 눈앞까지 찾아와도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냥 기다리곤 하는데요. 바빌로니아 속담 중 이런 말이 있어요.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모을 수 있는 재산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를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보라. 진주라도 손에 쥐고서
집에서 강가로 걸어 나올 것이다. 이 속담은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여신들도 무언가를 행동하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행동해야 결과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행동을 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행운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위해 행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특히 목표가 클수록 결과는 더욱 더디게 나오죠. 하지만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운까지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무언가를 한 사람만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행운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나 실패를 두려워 말고 당장 행동하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행동이랍니다. 행운의 여신이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 행동을 한다면 그녀가 여러분에게 큰 행운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빌론의 그 어떤 부자보다 더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모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면 믿으시겠나요?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난 뭘 하며 살고 싶지?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렇게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 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뭘 포기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변을 좀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2번 이상 둥이별리사 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크 맨슨은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이에요. 그는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칼럼으로 유명하며 CNN, 뉴욕타임스, 타임, 포브스 등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인데요. 마크 맨슨은 13살 때 마약 문제로 퇴학까지 당했던 문제아였고 이후 백수로 뚜렷한 삶의 목표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식으로 살아갔어요. 하지만 이것 하나를 알게 된 후부터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전 세계 곳곳에 이것을 통해 자신만의 중요한 가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계발서를 꽤나 많이 읽어본 저는 자기계발서도 흐름이나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최근 들어 한 가지만 남기고 버리는 것,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너무 빠르게 변화하면서 어느 하나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시대적인 영향이 자기계발서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책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자는 종종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불필요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해요.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대신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책의 주제들을 보면 저자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애쓰지마, 노력하지마, 신경 쓰지마. 해피엔딩이란 동화에나 나오는 거야. 왜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해? 고통을 피하는 법은 없어. 등의 주제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제가 나눌 부분은 첫 번째 챕터 애쓰지마, 노력하지마, 신경 쓰지마에 나온 부분이에요. 책 전체를 통해 말하고 싶은 신경 끄기의 기술에 대한 정의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신경을 끈다는 건 삶에서 가장 무섭고 어려운 도전을 내려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에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새로운 TV 프로그램, 연예인 가십, 옆집 사정, 옆팀 과장 내
아파트,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진 말 등등 이렇게 적고 보니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 같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신경 끄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 끄는 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항상 신경 쓸 무언가를 선택하는데요. 하지만 본성을 거스르더라도 신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볼게요. 어릴 때는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서 주변에 신경을 엄청 쓰지 않았었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지 신경 썼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은 내 일거수일투족 따위에 관심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들에 집착하기를 그만두죠. 경험적으로 주변의 신경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건데요. 정신과 의사인 다니엘 아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18살일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염려한다. 당신이 40살이 되면 자신에 대해서 누가 무슨 생각을 하든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당신이 60살이 되면 아무도 당신에 대해서 전혀 괴념치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이 책에서는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엄청난 고난들을 순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고난을 순탄하게 받아들이는 것, 고난에 신경 쓰지 않는 방법. 이것은 즉 주변의 신경에서 벗어나 그 힘을 중요한 무언가에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가정할 때 어떤 사람은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따라가서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기도 하죠. 사고가 나지 않았고 크게 문제가 있지 않다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화를 내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을 하느라 이 정도 일은 그냥 지나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이런데 시간을 소모한다고 생각하니 많이 아깝죠. 이렇듯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이 쏠릴 테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무언가 계속 신경 쓸 것을 찾는 게 본능이에요. 이왕 신경 쓸 거라면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에 신경을 써야겠죠? 이 영상을 보는 오늘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상황, 다른 대응, 같은 운명, 다른 태도. 최근 경제 위기라고 말하죠. 자주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위험에 집중하시나요? 위기에 기회에 집중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파력을 가지고 성공을 거머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꽤나 많이 듣는데요. 오늘은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인 사람, 어깨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사람, 사방을 둘러싼 위기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조서환 대표님의 근성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서환 대표님은 살아있는 마케팅의 전설로 불리면서 긍정의 힘으로 수많은 역경을 헤쳐오신 분이에요. 20대 초반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음에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흑수저 평사원에서 글로벌 기업의 CEO 자리까지 다다른 마케팅 업계의 대부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마케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근성이라는 책은 10년 전인 2014년에 근성, 같은 운명, 다른 태도라는 제목과 부제목으로 나왔었는데 2023년 겨울에 근성, 끝까지 너를 이겨라 라는 부제로 한 챕터가 더 추가되면서 새롭게 출간되었네요. 최초의 버전은 강점을 찾는 선택, 스스로 만드는 기회, 전공법으로 승부하는 실력,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저자는 이렇게 4가지의 근성을 언급했었는데 새로운 버전에서는 맨 앞에 점과 점
버무리어 새로운 길을 여는 관계 챕터가 추가되었어요. 최근에 버전이 나오기 전에도 이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오니 또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 번 읽어도 제가 가장 영감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오늘은 이 챕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바로 선택에 관한 챕터 중 그냥 되는 건 없다.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초반에 저자의 골프 이야기가 나와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한 손이 없는데 골프를 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저자 역시 처음에는 한 손으로 골프를 치는 건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애경그룹의 장영신 회장님 덕분에 골프에 재미를 붙였다고 하는데 장 회장님은 한 손으로 골프를 어떻게 치냐고 묻는 저자의 물음에 충분히 할 수 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해낼 거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엥? 그런 걸로 불가능이 가능해진다고요? 뭔가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티베이터가 필요했을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장 회장님은 그런 모티베이터가 되어주신 거고요. 저자는 그때부터 하루에 3시간씩 손 부르트게 연습을 했고 한 손으로 골프를 칠 수밖에 없었기에 자신만의 방식도 개발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제는 싱글패를 받은 적도 있을 정도의 고수가 되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취미가 된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신경 쓸 것 없다. 내가 된다고 믿고 방법을 찾으면 된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답니다. 요즘은 뭘 해도 다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유튜브를 시작하려면 유튜브 시장은 이제 레드오션이야. 해도 안 될 거야. 블로그에 글을 쓰려고 하면 블로그로 사람들을 모으는 시대는 지났어. 늦은 거야. 개업을 하려 하니 요즘 사자들 시장 이미 포화야. 특히 변리사는 더 힘들걸? 고생만 할 거야. 등등. 이런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보면 몇 년 전 저는 아 그런가? 역시 늦은 거겠지? 해도 안 되겠지? 생각하며 포기를 했었어요. 주변의 피드백을 발판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저를 믿지 못하고 포기할 생각만 했던 거죠. 하지만 다들 아시죠? 결국 이렇게 고민만 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의 변화는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요.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절대 없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실패할 것 같아도 나를 믿고 무엇이라도 시도를 해야지 변화할 수 있어요. 내 결정이 틀리면 어쩌냐고요? 틀리면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실패 없이 성공은 결코 없다는 것 다들 아시잖아요. 오히려 남의 결정에 휘둘려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 나의 믿음과 결정을 통한 경험은 분명히 나의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도전과 시도라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내가 아닌 미래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뭔가를 바꾸고자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도전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건 어려울 거라고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스스로 된다고 믿고 되기 위해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다 해보기라도 하는 것,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우선 시도해보는 것. 만약 시도했는데 안 됐다면 실망하고 풀 죽을 이유 없어요. 안 된 이유를 분석해서 다음번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면 되니까요. 저자는 오른손이 없지만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죠. 바로 근성 덕분에요. 저와 여러분도 강점에만 집중하고 두려워도 계속 행동하는 근성을 꺼내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 조서원 대표님이 이 책 전반을 통해 말씀하고자 한 근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관론자는 기회 속에서 절망을 보고 낙관론자는 절망 속에서 기회를 봅니다. 절망에서도 기어코 기회를 찾는 힘, 그것을 우리는 근성이라 부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운명을 타고났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달라요. 그 두 사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절망 속에서 기회를 찾는 힘을 기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둥이변리사 둥변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변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 있는 마크 맨슨의 신경끄기의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 단어를 한 번도 못 마주친 사람은 없을 텐데요. 바로 실패라는 단어요. 오늘은 이 책의 챕터 7에 있는 실패했다고 괴로워하지 마에서 느낀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여기에 유명한 피카소의 이야기가 나와요. 피카소가 노년일 때 그는 냅킨의 그림을 끄적이고 있었고, 이 끄적인 그림에 감탄한 한 여성이 그에게 사례를 할 테니 냅킨을 가져갈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피카소는 그 냅킨이 2만 달러라고 말했죠. 그 여성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2분도 안 걸려서 그린 그림이 2만 달러냐고 너무 비싸다고 했죠. 이때 피카소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60년 걸렸습니다. 피카소가 팔기 싫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피카소는 젊을 때 수많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고, 그런 수많은 실패들을 발판으로 유명해진 것 다들 아시죠? 그 실패들의 경험값이 합쳐졌기에 2분 만에 끄적인 그림에 당당하게 2만 달러를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실패, 성장, 성공. 이건 마치 자기계발 순환에서 언급한 것과 아주 비슷한데요. 저자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당신보다 잘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보다 그 일에서 더 많은 실패를 맛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요. 누구도 처음부터 잘하거나 성공하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일을 시작하고 첫 번째 실패를 마주할 때 솔직히 마음이 많이 쓰리죠. 저도 첫 변리사 시험에 떨어지면서 정말 많이 낙담했었거든요. 1년 만에 되는 사람이 없어. 당연히 몇 년은 해봐야 하는 시험이잖아. 적어도 2, 3년은 해봐야 겨우 붙는 시험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했지만 이번에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이런데 해도 될까? 양을 보니 1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의심이 들고 좌절감도 느꼈는데요. 하지만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 결국 나는 아무것도 없는걸? 지금 최악인걸?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야. 그 당시 저는 대학원을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취업 준비를 해본 적도 없었고 통장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발을 들인 변리사 시험을 1년 더 준비하는 건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니, 다른 것을 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그래도 시작은 했었던 공부에 다시 매진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그리고 이렇게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 어쩌겠어요. 공부라도 해야죠. 그렇게 어느 순간 책을 다시 보고 있었고 그러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저자 역시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저자는 본인이 운이 좋았던 것이 바로 이미 망한 상태로 어른의 세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닥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무언가를 많이 손에 쥐는 것보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나요? 그래서 갑자기 퇴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그동안 직장 생활에서 즐겼던 편안함, 월급이 없어지고 그동안의 인정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기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바닥에 위치하고 있다면 올라갈 일 뿐이겠죠. 직장 생활의 경험이 없다면 새로운 사업의 두려움은 아예 없는 거니까요. 그렇기에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 실패를 받아들여 보세요. 저자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뭐라도 해입니다. 저자는 온라인 사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자영업자로 새 출발하는 첫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포가 엄습했다고 얘기해요. 모든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결과가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었어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준 건 바로 고교 시절 수학 선생님의 얘기였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안 풀릴 때는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일단 애를 써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일단 무작정 애를 쓰다 보면 결국엔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야. 저자는 이 수학 선생님의 얘기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그건 바로 행동은 동기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일을 성취하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죠. 자극, 동기, 행동.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행동이 또 다른 자극으로 작용해서 다른 행동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극, 동기, 행동, 자극, 동기, 행동이 무한 반복되는 거죠. 이걸 뭐라도 해 원리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동기가 없다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행동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행동을 하다 보면 자극이 생기고 그 자극을 통해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이자 투자자 그리고 작가이자 팟캐스터인 팀 페리스가 70편이 넘는 소설을 쓴 소설가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어떻게 꾸준히 작품을 쓰면서 영감과 동기를 잃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소설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전 하루에 쓰레기 같은 단어 200개를 쓰죠.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행동이 동기를 만들 수 있다는 좋은 예시겠네요. 이렇게 뭐라도 해라는 원리를 장착하면 당연히 실패도 하찮게 느껴지겠죠. 모든 결과가 성공 과정의 일부니까요. 실패해도 그것이 동기로 바뀔 수 있잖아요. 과정의 일부니까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타이밍이 좋았네, 운이 좋았네가 아니라 많이 실패했구나, 실패를 거듭했구나 라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실패에 관한 인터뷰로 오늘 영상을 마칠게요. 나는 경기 중에 9,000번 이상의 슛을 실패했고 300번 이상 패배했다. 중요한 경기에서 동료가 나를 믿고 패스해준 공도 26번이나 놓쳤다. 나는 내 삶에서 실패를 계속 경험했다. 그랬기에 오늘 내가 성공한 것이다. 마이클 조던의 성공 이유는 바로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것입니다. 뭐라도 해 원리를 잊지 말고 오늘도 실패할지라도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정신 차려. 멘탈 나갔어? 멘탈 좀 챙겨. 모든 것은 멘탈 싸움이야. 요즘에 이런 멘탈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요. 강철 멘탈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강철 멘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인생은 멘탈 싸움이라는 말이 있죠. 능력도 중요하지만 멘탈이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멘탈 혁명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입니다. 보도 셰퍼의 책을 보도 셰퍼의 돈, 이기는 습관, 그리고 오늘의 책 멘탈의 연금술까지 3권이나 소개하는데요. 보도 셰퍼는 26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개인 파산을 했지만 단 4년 만에 가진 돈의 이자만으로 평생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대단한 이력을 가져서인지 저는 보도 셰퍼의 책에 많이 끌리더라고요. 이 책은 저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토론하여 성공을 위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한 책인데요. 보도 셰퍼는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멘탈을 잘 다스렸던 멘탈의 연금술사였다고 말하면서 이런 멘탈 연금술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에는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이 3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 장애물은 바로 첫째, 포기의 유혹, 둘째, 두려움, 셋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이에요. 이 3가지 장애물은 성공을 붙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지만 성공을 이끄는 황금의 재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족쇄와 황금,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자는 연금술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연금술은 납처럼 값싼 금속 등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조화롭게 합하여 황금 등의 가치 있는 귀금속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인데요. 연금술사는 연금술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고요. 물론 근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연금술은 거짓이라고 판명되었고 자연스럽게 연금술사도 기억 속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연금술, 연금술사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깨우침이 있답니다. 황금은 채굴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점인데요. 납처럼 값싼 금속인 실패, 포기, 두려움, 슬럼프 등을 이용해서 귀금속, 황금인 성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잠깐 저자인 보도 셰퍼 이야기를 덧붙여 볼게요. 여러 권의 책을 쓴 저자는 역설적이게도 어린 시절에는 글씨를
빨리 잊지 못하는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26살에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하지만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독일 최고의 언론 슈피겔이 선정한 베스트셀러를 6권이나 쓴 작가가 되었죠. 또한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3만 5천 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강연에 성공해서 기립박수도 받았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26살 신용파산자였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성공으로 이끌어준 것은 바위처럼 단단하면서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질 줄 아는 멘탈을 갖게 된 덕분이었다. 저자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멘탈을 장착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쓰레기들을 황금으로 바꿔낼 줄 아는 멘탈 연금술이 우리의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이 책은 3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어요. 1. 멘탈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 2.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려라. 3.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즉, 버티고 두려움을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하면 멘탈 연금술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은 첫 번째 챕터인 버티기에서 제 마음에 와닿은 부분 몇 곳을 얘기해 볼까 해요. 버티는 것, 솔직히 너무 힘들거든요. 처음 예상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버티면 되는 게 맞는지 모든 게 의심되는데요. 버티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버텨야지 두려움도 다스릴 수 있고 버텨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버티기가 멘탈을 다스리는 베이스 단계란 거죠. 저자 역시 파산자에서 벗어나 백만장자가 된 기적은 버텼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버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이 문장을 떠올렸다고 해요.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해봤다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점차 무게를 올려야 한다는 걸요. 같은 무게로 계속 운동을 하면 근육은 자라지 않는데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어려운 시련과 문제는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아령이거든요. 근육이 성장하듯이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책 속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이 문장을 빼놓지 않고 다시 읽고 또 읽어요. 저를 위해 꼭 필요한 문장이며 제가 힘든 문제를 새로운 프레임으로 보게끔 만드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대부분 단지 어려운 과제에 불과하다. 모든 과제는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있다. 그러니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 해치우면 된다.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 있는 어려운 과제.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도 해결책이 있다면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이든 해볼만 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어떤 일에서 진척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어려움은 극복 가능한 구체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릴지언정 결국은 해결할 수 있어요.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인생도 우상향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전에 과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또 다른 과제를 해결하는 원동력, 추진력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멘탈 연금술사가 되기 위해 버티기로 작정했다면 인생의 포기라는 선택지가 없다고 아예 못 박아놔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주변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주변 얘기가 들리면 갈대처럼 흔들릴 수도 있죠. 흔들릴 수는 있지만 포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고 버티면서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멘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속담처럼 긴 생각 끝에 나쁜 수를 둘 수도 있는데요. 고민할 시간에 바로 행동하세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다들 아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확실치 않더라도 우리가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의 행동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설레지 않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모두 멘탈의 연금술사라는 걸요. 그리고 그들은 행동을 하면서 버텼다는 걸요. 오늘도 행동하는 연금술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강철 멘탈 원하신다고요? 그럼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입니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들은 멘탈을 잘 다스렸던 멘탈의 연금술사였다고 말하면서 멘탈의 연금술사들이 가진 공통점을 크게 3개로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멘탈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려라.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지난번에는 버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2번째 챕터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두려움과 걱정은 작게 시작하더라도 스노우볼처럼 점점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걱정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큰 걱정을 하게 되고 미래가 두려워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저도 돌아보면 변리사 시험 공부 2년차 때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날은 잠도 못 잤어요. 이미 상상 속에서는 떨어져서 박사 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제 모습, 소질 없는 실험을 무한 반복하는 하루의 일상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건 합격을 해서도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고용변리사로 일할 때 일요일 저녁이 되면 이번 사건 마감일 못 지키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가 마감일을 못 지키고 클라이언트와 분쟁이 생겨서 결국 일을 그만둬야만 하는 상상까지 연결되더라고요. 고용변리사, 그러니까 직장인의 삶이라서 그렇다고요. 개업을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업 초기 사건이 그리 많지 않았을 때 계속 사건이 수임 안 되면 어쩌지? 라는 고민이 쭉 연결되어 파산해서 개업을 접으면서 이미 상상 속에서는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렇듯 걱정은 작게 시작하더라도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죠. 아니, 오히려 점점 커지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데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면 조금만 더 버티면 해결돼 라고 스스로 말해줄 텐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당장 내일, 아니 반나절의 뒤도 볼 수 없기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고민에 고민만 할 뿐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들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자가 말해주는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이렇게 말을 바꿔보자. 저자는 걱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해보라고 해요. 나 걱정거리가 있어가 아니라 나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사실 걱정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 난관, 실현인 거죠. 걱정이란 허공에 생겨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질 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정확하게 걱정은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는 것인데요.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서 존재하는 대상으로 초점을 옮겨보세요. 걱정 대신 존재하는 대상인 문제나 난관을 정확하게 가리킨다면 그 대상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대상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걱정을 허공으로 날려보세요.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걱정은 확 줄어들 것입니다. 2. 지금에 집중하자.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그때 이렇게만 했어도, 이런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 낭비예요. 저자는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그 일 덕분에 내가 성장했지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1초라도 지난 일은 과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와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오늘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현재에 집중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시간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랍니다. 3. 무언가를 해보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걱정과 두려움에 에너지 쏟는 걸 생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즉 두려움을 쓰러뜨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인데요. 바로 이게 제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실천하는 최애템이랍니다. 저자는 무엇이든 시도를 해봐야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에 무엇이든 해보라고 해요. 청소, 운동, 산책, 독서처럼 사소한 것들부터 말이에요. 변화의 가능성은 무언가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 때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걱정이 많을 때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위축되고 두려움에 더 사로잡히지 않던가요? 이렇게 위축된 상태에서는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떠오를 가능성도 거의 없죠. 오히려 걱정이 더욱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는데요. 그런데 운동화를 신고 밖을 나가면, 책상 정리를 한다면, 밖으로 나간 것만으로도 걸음을 걷게 되고 책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생기죠. 이렇게 작은 성과들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목표 걸음수는 채웠네. 나도 마음먹으니 해냈구나. 이렇게 용기가 생기면 어느 순간 걱정도 더욱 줄어들고 있을 것입니다. 몇 번씩 사업에 실패했다가 결국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무작정 걸었다, 밖으로 무조건 나가서 걸었다는 언급이 많았는데요.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이면서 8천억에 엑시트한 김승우 회장님, 40에 10억 빚더미를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켈리체 회장님도 인생의 힘든 시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걷기였다고 언급하셨어요. 사업에 실패한 뒤 몰려오는 두려움, 책임져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비용, 갚아야 할 채무, 다시 또 한다고 과연 될까라는 불안함 등등. 집에 혼자 있으면 더 움츠러들기만 하기 때문에 무작정 걷기 위해 나갔고, 걸으면서 몸의 근육이 살아나듯이 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다고 해요. 생각만으로는 절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답니다. 무언가를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도 걱정거리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이것만 잊지 마세요. 걱정이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걱정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을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고 매일 좌절해요. 다만 그들은 매일 좌절을 딛고 행동에 나서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성공도 거머쥐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작은 행동을 통해 지금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올해는 진짜 갓생을 산다. 올해 초에는 그랬지. 원래 연초에는 다 그러잖아. 한 해의 상반기가 저물어가는 지금 후회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이것만 바꾼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작심삼일하는 친구나 가족을 보며 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니? 물어본 적 있나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독종이라는 소리도 들어봤나요? 이렇듯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게 의지력에만 달려있다고 믿어왔어요. 열정, 노력, 의지만 있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갓생 살 수 있다고요. 하지만 과연 진짜 그럴까요? 오늘은 노력만 하는 독종은 모르는 성공의 법칙에 대해 소개드릴게요. 노력, 의지력 얘기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 집중해보세요.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벤저민 하디의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벤저민 하디는 조직 심리학자로 자기개발 분야 파워 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아주 탁월한 기획자이기도 해요. 저자는 환경을 바꿔 인생을 설계한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완성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뀐다면 여러분은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자는 직접 환경의 중요성을 경험했는데요. 그는 11살 때 엄마가 이혼하면서 우울증에 걸린 약물 중독자 아버지와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자신의 환경이 불우하다고 생각하곤 했죠. 언제나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20살이 되자 한밤중에 매일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이를 통해 그는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었고, 그 사고를 통해 고향을 떠나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실행을 했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저자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해요. 2년 뒤 고향에 돌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저자와 달리 가족은 여전히 마약 중독이었고, 가족뿐 아니라 친구들 역시 중독 상태였죠. 그때 저자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변화에 대한 의지나 태도가 아니라 환경이란 것을요. 이런 저자의 경험을 통해 쓰여진 이 책은 한마디로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뀐다면 자신도 바뀔 수밖에 없다. 최고의 변화는 환경이 만든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1. 최고의 변화는 환경이 만든다. 2. 사람은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3. 최적의 환경을 설계하라. 이 중에서 제가 큰 영감을 받은 곳은 2번째 파트인데요. 그중 6번째 챕터에 있는 삶의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라 부분이에요. 제가 첫 번째 두둥책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창을 닫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해요. 워킹맘인 제 상황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 창을 닫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게 시급하기 때문인데요. 출근 전까지 쌍둥이 엄마로, 출근 후에는 변리사로, 업무 퇴근 후에는 육퇴까지 다시 엄마로 되돌아가는 생활이 매일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니 물건이나 시간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버리지 않는다면 성장을 위한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매일 매 순간 든답니다. 삶의 군더더기가 많을수록 우리의 성장은 그만큼 지체되거든요. 이런 저에게 이 책은 정말 필요한 말들을 해주었는데요.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라. 자신에게 해로운 사람을 멀리하라. 필요한 일이라면 당장 실행하라 등등이 있었는데 저에게 새롭게 와닿은 2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 불필요한 물건 없애기.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부자의 책상엔 절대 너저분한 서류 더미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벤저민 하디 역시 맑은 정신을 가지려면 환경부터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했어요. 이건 책상뿐만 아니라 주방, 자동차 안, 창고도 포함돼요. 이것들을 정기적으로 살펴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인데요. 이런 생활 방식은 한참 유행했던 미니멀 라이프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물건과 일을 줄여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 즉 단순한 생활 방식이 미니멀리즘이잖아요. 물건을 적게 소유하면서 생활이 단순해지고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면서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책상, 아니 지금 보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부터 단순하게 정리해보세요. 핸드폰에 열려있는 수많은 앱들, 컴퓨터의 수많은 창들을 먼저 닫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책상도 정리하면 더 좋고요. 깔끔하게 정리된 내 책상과 그 위에 있는 컴퓨터를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뭔가 바뀌는 게 느껴지시나요? 2. 나쁜 선택지 제거하기. 우유부단하다.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다는 말인데요. 무언가를 결정하기란 정말 어렵죠? 그리고 왜 항상 인생에서의 선택지는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인 걸까요?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라도 포기하고 버리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많은 선택지를 가지려 하는데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당연히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 너무 많은 선택지는 우리를 우유부단하게 하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선택지가 적을수록 확고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주의를 분산시키는 선택지를 제거하라고 말했어요. 이건 기회의 비용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가치들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기회를 말하는데요. 즉, 내가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 포기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말해요. 모든 결정에는 기회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 같은 거죠. 하지만 특정 선택에 전념하게
되면 기회비용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일단 결정을 내리면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곧 자신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를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높아지고, 이러한 자신감은 이 선택을 통해 포기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의문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전념하기 위해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선택지는 어느새 한 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방법 다 너무 단순하고 쉽죠. 이런 걸로 인생이 바뀔까 싶죠.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충분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답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있죠. 기승전 행동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데 행동하시지 않겠어요? 단순하게 책상을 정리하거나 나를 믿으며 나쁜 선택지를 제거하는 이 방법만으로도 여러분의 환경은 성공의 환경으로 변하게 된답니다. 내가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면 환경이 나를 만들게 된답니다. 오늘은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환경은 약한 자를 지배하지만 현명한 사람에게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된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냄으로써 성장하는 환경으로 설정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